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곽효환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근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임기 잘 마쳤고요. 예. 잠시 공백 기간을 가졌다가 원래 몸담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몸담았던 데는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그 문화재단을 출연한 교보생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큰 차원에서의 공익사업 정책, 또 문화예술 전략에 대한 정책,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낯설고 재미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낯설어서 힘들고 이런 두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원래 또 일꾼이시고 일을 능란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아마도 한가하게 지내도록 세상에 놔두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사제간인 선생님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려니 세상 반가운 자리입니다. 모쪼록 보고 듣는 선생님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적 기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맹안은 이미 대학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쓰기나 언론사 취직 두 가지가 모두 대학에서 이미 만들어진 맹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언론사에서 취직한 이후에 어떻게 문학사업을 주도하는 교보생명과 연결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국문과 학생이었고 동시에 대학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대학신문 기자는 학과 공부엔 큰 이렇게 힘을 쏟기가 어려웠고 대학신문과에 다닌다 할 정도로 학교 신문 만드는 일에 열중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그 문학에 대한 꿈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김수영 시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시는 항상 정제되고 아름다운 말로 그 가장 절제된 감정을 표시한다라고 배워왔는데 김수영을 만났을 때 그 저의 시에 대한 통념을 한 번에 깨부셨고 그게 80년대 상황이라는 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문학과 현실이라는 문제가 이때 거의 이렇게 이런 쪽처럼 한 몸처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문학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신문 만드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언론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년 가까이 햇수로 4년 정도를 보냈는데 어느 날 대학신문사 3학년 부장할 때 주관하셨던 교수님이 저를 찾으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갔더니 그분이 바로 이제 교보생명에서 만드는 문학을 지원하는 재단, 대산문화재단을 만드는 실무 총책임자셨는데 이분은 농과대학 선생님이셨어요. 예, 농과대학이요? 그러니까 농과대학 선생님인데 제자 중에 문학을 전공한 제자를 찾다 보니까 대학신문사에서 같이 일했던 저가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을 지원하는 재단, 그리고 지금은 이미 실현됐지만 한국에도 노벨문학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미 언론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전 거기서 정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적응도 했고 제가 일었으면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회사에 취직한 지가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그 선생님께서도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툭 던진 말이 곽군. 근데 자네는 문청아니었나?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는 차 편 내내 그 한마디가 저한테 이게 가슴에 이렇게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그 문학에 대한 불씨를 되살려 놓고
한 2, 3일 지나니까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하게 됐죠. 근데 당시 저의 선택은 좀 뜻밖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저희 부장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네 엄마가 너 좀 말리라고 전화도 했던데 꼭 가야 되냐? 그땐 제가 뭐 20대 후반이고 막 그 문학에 대한 그 꿈이 막 되살아났기 때문에 뭐 그걸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저한테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제가 얼마나 좋은 시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를 쓰는 시인이 됐다는 사실이 인생에서 큰 선택의 한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부 때 은사님의 그 종용으로 문화재단 일에 참여하게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이제 소설 비평하시는 조남현 선생님이 이제 아, 저 1학년, 2학년 때 또 신문사 주간 교수님이셨어요. 네. 조남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하셔서 그것도 사실 용기를 내는데 큰 힘이었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27 청년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인연과 또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또 대산문화재단으로서나 한국문학으로서도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대산문화재단이 교보생명을 창립하신 대산 신영호 창립자의 혼대에 제가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허옇고 눈빛이 형령한 분이고 목소리는 아주 허스키한 쇠소리가 나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 교보문고 입구에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여기를 한국 작가를 위한 자리다. 그 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 굉장히 취지가 컸죠. 근데 20대 후반의 그 뭐랄까 치기 어린 청년의 입장에서 뜻은 훌륭하지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립자님, 그 일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듣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 서둘러서 대산문화재단에 합류한, 뭐나 그 이후에 저 초반의 길은 굉장한 가시밭길이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있으셨겠죠. 예. 그래도 그 대산문화재단의 출연부터도 사실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변화들, 또 한국 사회의 괄목상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그런 것들을 꿈꾸고 씨앗을 뿌렸던 일들이 오늘의 결실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의 시적 이력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시적 이력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단연 북방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적 기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남도 출신이지만 선생님도 전주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북방의 시 연구, 시적 기원을 북방에서 찾게 되셨는지요? 시력과 연구, 교류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북방에 대해 또 북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분한 칭호기도 하고 또 당혹스러운 칭호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북방의 시인 또는 광화문의 시인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제 뭐 제가 부인할 수 없게 이렇게 별명 아닌 별명을 얻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첫 시집을 낼 때는 시인 프로필에 출생지를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굳이 안 밝히는 게 좀 유행이기도 했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혹시 가게가 북쪽이냐,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월남하셨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다음부터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라고 출생지를 밝히는데 왜 이런 전주 출신인 제가 북방 문제에 천착하게 됐는가? 그건 우리 이현승 시인도 저하고 동학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바로 이용학 시인을 만난 게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용학 시인의 작품을 읽었죠. 그 뭐 낡은 집이라든지 오랑캐꽃이라든지 전라도 가시네라든지 국경 그리움 이런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 이용학 시인이 떠올리면서 막 가슴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종교인으로 따지면 무슨 신앙 체험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용학 시인에 대한 관심을 우선 갖기 시작했죠. 근데 이용학 시인을 천천히 살펴보면 1930년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이 유이민이죠.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수많은 조선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용학은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삶, 그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이 북방이란 공간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공간인가? 사실 저희는 분단 이후에 태어났고 분단이라는 거를 너무나 태어나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게 이제 북쪽 공간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잃어버린 공간이고 망각의 공간이었는데 이용학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근대문학의 최초로 그 북방이란 공간을 우리 문학 공간에 끌고 들어온 김동환, 그다음에 또 평안도 사람이면서도 또 평안도 중심으로 한 북방 공간을 하나 이상 공간으로 제부해낸 백석, 또 이런 여러 북방의 시인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빙의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대해서 천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주나 이런 공간들을 방문하게 되고 학습하고 또 자료 찾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제 시에서 아주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북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학이 그 선생님을 북방으로 이끈 그 시원에 있는 시인이셨군요. 네. 이용학 관련해서는 또 저하고도 인연이 있으시고, 그렇죠. 우리 이용학 전집을 같이 했죠. 그래서 그것도 전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전집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들하고 같이 한 1년 반 정도를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의 작품 라즈돌로의 역에서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라즈 돌론의 역에서 땅거미 짙게 깔린 여름날 늦은 저녁, 인적 끊긴 파스텔톤 단층 간이 역사, 텅 빈 플랫폼에 서서 끝없이 화물칸을 매달고 달리는 열차를 본다. 그날 이 원동의 역사에서 벌어진 지워지지 않는 살 풍경이 어둠 속으로 흘러간다. 집총한 굳은 얼굴의 군인들이 지키는 횃불을 밝힌 삼엄한 역사. 끝이 보이지 않는 화물열차 칸칸마다 울부짖는 혹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가득하다. 들고 메고 이고 지고 온 짐들과 서로를 안고 업고 부축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실린 2층으로 나뉜 화물칸, 떠날 수 없다고 흡수하고 매달린 혹은 맞서 대들다 붙들려간 몇몇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8시 15분, 시름과 한기 가득한 지붕 없는 화물열차는 기적을 울리고 70년을 넘게 정착했던 터전을 뒤로하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시베리아 대륙을 지나 막막한 초원과 사막을 지나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간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갓난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음이 되고 뒤이어 병약한 노인들의 몸뚱이가 차갑게 식어간다. 시신을 묻기 위해 잠시 멈춘 간이역, 물과 먹을 것을 구하러 열차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이름 모를 벌판의 원혼이 되었다. 같은 날 밤 11시 골렌키역, 그리고 밤 11시 15분 노보 벨리마노프카역, 이튿날 오전 11시와 밤 10시 55분 예부 게네부카역에서 더 많은 화물칸을 이어붙인 아비규환의 설국 열차가 출발한다. 그 후로 매일매일 원동에서 갈대만 무성한 반사막 중앙아시아로, 풍성했을 가을에서 호칸으로 가는 이주 열차는 연해주 구석구석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빠짐없이 싣고 시베리아 벌판을 건넌다. 기적 소리 어둠 속에 아득히 멀어진다. 가난하고 슬프고 시름 많은 삶을 억척스럽지만 어질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그 잔상도 마침내 사라진다. 희미하게 비껴들던 붉은 빛 쓰러진 빈 역사 바람벽에 기대어 나는 홀로 우두커니 서 있다.